네,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는 불황과 주가의 상관관계, 남들과 반대로 움직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의 썸네일이었죠. 썸네일. 그거하고 연관이 된 내용입니다. 자, 썸네일 한번 다시 볼게요. 파월 의장이 2021년도 1분기에는 QE가 인플레를 일으키지 않을 것, 2분기에는 인플레가 약간 있지만 일시적일 것, 3분기에는 인플레가 높지만 정점은 찍었어. 어떻게 요렇게 상황에 맞는 짤들을 잘 찾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자신만만했죠. 요렇게도 높게 하는 거 저도 요거 짤방에 자주 쓰는 건데 썼고, 4분기 QE가 인플레를 일으키진 않을 것, 묘하게 씁쓸해 보입니다. 22년 1분기부터는 상황이 나빠졌죠. 아주 표정이 나쁩니다. 이제 그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해야 하지만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하지만 걱정 마세요. 경제는요, 스트롱 매우 강하고 연착륙, 파서블 가능합니다, 여러분. 네, 안 되죠. 22년 2분기 지금이죠, 그쵸? 1분기에 역성장을 했다. 하지만 경기 침체 위험은 없다. 22년 3분기 그래, 침체는 오고 있지만 네가 집을 잃진 않게 될 거야. 22년 4분기 이제 사고가 다 터졌나 봐요. 묘하게 색감도 달라요. 좀 울그락불그락해진 것 같은데. 그래, 네가 집을 잃을 수는 있지만 굶어 죽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까는 거죠, 완전히. 진짜 이거 만드신 분은 천재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자꾸 불황을 얘기하다 보니까 불황에 대해 갖고서 이제 뭐 오는 거냐 마는 거냐, 주가는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이것들이 이제 궁금하실 텐데, 제일 저도 다니면서 많이 듣는 질문이 그거입니다. 아직 근데 불황은 안 왔잖아. 안 왔는데 주가가 왜 벌써 이렇게 빠져? 이거거든요. 그럴 때마다 드린 말씀이, 주가는요, 여러분, 선행지표예요. 각종 경제지표 중에서 선행지표라는 거는 경기를 미리 반영한다는 거죠. 그리고 주식은 그 자체로요,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자산 효과를 가집니다. 근데 빠지게 되면 이게 역의 자산 효과가 발생해서 소비의 침체, 경기의 침체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려요. 그러면서 불황이, 여러분들이 가장 유명하게 보시는 것이, 유명해진 것이 이제 GDP 성장률이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라는 건데, 사실은 이것 말고도 여러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보다 불황이 더 빨리 올 수도 있어요. 라는 말씀까지도 드려요. 자, 그치만은 한번 이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갖고서 얘기를 한번 해보죠. 불황하고 주가의 상관관계. 코로나 때입니다. 20년 1분기 미국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5%,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31.4%가 나와서 2분기 기준으로 불황이 진입을 해요. 그러면 2분기 성장률 첫 번째 속보치가 언제 나왔을까요? 7월에 나왔겠죠, 하순에. 이제 7월 하순에 우리는 미국은 GDP가 마이너스예요라는 걸 이제 미국은 불황에 들어갔어요라는 걸 알게 되죠. 주가는 언제 저점이냐? 3월이 저점입니다. 7월엔 이미 3천이에요, 3천, 여러분. 금융위기 때는 어떠했느냐? 2008년도 4분기에 처음으로 성장률이 마이너스 0.5로 이제 음의 영역으로 진입합니다. 그리고 2009년 1분기에 성장률이 마이너스 6.3이 나와요. 1분기의 기준으로 불황이 진입했죠. 그러면 4월 하순에 나왔겠죠, 이게 속고치가. 근데 이때는 좀 심각했죠. 그래서 2분기에도 마이너스 6.4, 3분기까지도 0.7 마이너스가 떴습니다. 근데 주가 저점은 언제냐? 2009년 3월 초입니다. 그리고 불황이 확인되기 전에 이미 주가는 반토막 이상 나와 있습니다. 불황을 확인하고 나서 판다? 불황이 안 왔는데 판다? 틀린 말이죠. 주가는 선행하니까. 그럼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이번은 근데 침체 느낌 안 나지 않냐? 과거는 보면 침체 이유가 다 명확했잖아. 근데 지금은 불명확하지 않냐?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5년 만에 드러난 버냉키의 오판, 2007년 노치록에서 금융위기 예측 못해 옐런 부의장 등은 경고했다. 몇몇 분들이 서프라임 모기지와 관련한 최근 금융시장 위험에 대해 언급하셨는데, 저는 적절한 조정이
금융시장에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봐요. 서프라임 모기지 시장에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금융시장 경색 징후가 보이는 가운데 열린 2007년 6월 FOMC 회의에서 벤 버냉키 의장이 이렇게 말했다. 참 비슷하죠? 저는 적절한 주가의 하락이 금융시장에 꼭 나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요즘에 이런 말들 많이 하시던데.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일부 위원들이 미국 금융시장의 위험에 대해 지적을 했는데도 버냉키 의장은 이를 무시했던 것이다. 이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이듬해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고 전 세계는 사상 초유의 금융위기를 맞게 된다. 녹취록에 따르면 2007년 초 미국 연준 위원들은 경제 전망을 낙관하며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7년 1월 버냉키는 주택시장은 더욱 탄탄한 것으로 보이며 최악의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연준 위원들이 실제로 위험을 감지한 것은 6월 이후다. 당시 베어 스턴스가 서프라임 모기지에 물리면서 2분기 순이익이 33% 감소했다는 사실을 알리자 시장은 급락했다. 하지만 이후 8월 7일 회의에서도 버냉키는 모기지 시장을 제외한 모든 신용 상황이 강한 상태, 금융시장은 안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때 유명한 말도 했어요. GDP 1% 미만이라고 서프라임 모기지 차지하는 게. 이후 상황은 급변했다. 연준은 8월 10일 열린 긴급회의에서 금융시장에 대한 자금 지원안을 발표했고 9월 회의에서는 4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내렸다. 버냉키 의장은 7년 중반이 지나서야 주택시장의 공포가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그제야 개입을 시작했던 것이다. 이번 녹취록에서 당시 의장의 미온적 대응에 줄곧 반대하며 강도 높은 대응을 했던 두 사람이 주목받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제니 델런, 그리고 에릭 로젠그렌 보스턴 연은 총재 그들이다. 버냉키 의장의 후임으로 계속 거론되고 있는 옐런은 6월 회의에서 주택시장 부문의 위험이 계속되고 있다며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명확했다고요? 제가 볼 땐 몰랐어요. 우리가요 뭐든지 지나놓고서 답안지를 보면 되게 쉬워요. 근데 당시엔 몰라요. 우리도 그렇게 여겨질 수 있어요. 10년 뒤에는 야 2022년에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했대? 너무 답이 뻔하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 몰라요. 금융이 항상 그렇더라고요. 근데 좀 그런 생각은 해요, 요즘에. 인플레가 8% 이상인데다가 긴축을 엄청난 속도로 하고 자산 매입했던 것까지도 자산 축소를 하겠다는데 이보다도 명확하게 나쁜 이슈가 있나? 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연준이 틀릴 때에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지적을 줄곧 잘해내는 사람은 그 뒤에 좋은 자리에 올라요. 옐런이 그 뒤에 의장 해먹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저기 안타까운 인물이 하나 보이네요. 에릭 로젠그렌. 저분이 요번에 작년에 증권 스캔들로 잘렸죠. 연준에 없어요, 이제. 작년까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런 얘기도 합니다. 혹시 95년, 야, 너무 부정적인 거 아니야? 성공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일단은요, 연준이 금리를 인상해 나가는 시기 이후에 경기 침체가 오냐 안 오냐 50년대 이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4번 중에 소프트 랜딩에 성공한 사례는 3번입니다. 14분의 3의 확률을 여러분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 얘기를 하는 순간 14분의 3 그러면은 이때 성공했던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65, 66년 83, 84년 94, 95년에 성공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선제 대응이란 겁니다. 64, 65, 66년의 CPI입니다. 소비자 물가 1.3, 1.6, 3이었어요. 83년부터예요. 3.2, 4.3, 3.5였어요. 93년부터예요. 3.6, 2.6, 2.8이었어요. 이때 금리를 미리 빠르게 올려서 소프트 랜딩 시켰어요. 8에서 올린 게 아니에요. 근데 과거에 성공 공식이 있고 이걸 지금은 따라가지 않고 있는데 왜 성공한다라고 이야기하는지가 좀 의문이에요. 그 다음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별 이유 없이 슬금슬금 약해지다가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면 훅 빠지고 가야지 슬금슬금 약해지다가 폭락 온 경우는 없어.
라는 주장 또 하시죠. S&P 500 7주 연속 하락 20년 만에 최장기간 내림세. 이게 내릴 만큼 다 내렸지만 올라야지 뭐 하시잖아요. 저희 방송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미. 지난 7월 17일에 했었던 작지만 강한 기업에 투자하라. 랄프 웬저 책에 대해서 저희가 할 때였죠. 그때 블랙 먼데이에 대해서 이 책이 다루고 있고 그 부분이 참 좋다는 말씀 드렸고 꼭 읽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거 한번 보면요. 이 일주일간의 기록이거든요. 랄프 웬저의 10월 16일 금요일 제일 첫 번째 문장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시장이 7주째 약세이다. 블랙 먼데이 7주째 약세 이후에 나왔어요. 근데 뭐 몇 주째 이런 식으로 슬금슬금 내리다 하락은 없다고요? 아니요, 있어요. 제발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는. 솔직히 오늘 조금 너무 좀 그런 거는 뭐가 있냐면, 사실 이 내용은 맨 마지막 2줄 넣을까 말까 하다 넣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공격했다는 뉴스가 이제 오늘 나왔는데, 이때도 어땠냐면 10월 16일 금요일 주식시장이 7주째 약세였다. 8월 25일 고점 이후 9월에 급격히 하락이 있었다. 그래도 에이콘 펀드는 상대적으로 괜찮았다. 금요일날 오후에 거래량이 엄청나게 불어나며 주가가 급락을 했다. 거래량 기록을 세우며 마감을 했다. 오후 내내 지수 선물이 현물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됐다. S&P 500이 5.2% 급락해서 마감을 했다. 그리고 월요일날 주말 사이 페르시아 해역에서 어두운 뉴스가 나왔다. 이란이 쿠웨이트 유류 저장고에 미사일을 발사했단다. 뉴욕 시장 개장 전에 이미 일본, 홍콩, 유럽은 공포에 휩싸였다. 에이콘 펀드가 낸 해외 주식 주문 체결은 4분의 1만 되었다. 다우가 이날 하루 만에 22.6%가 하락을 했다. 그러니까는 단순히 몇 주 연속 내렸기 때문에 이제는 올라야 된다라는 말은 크게 이거는 의미는 없습니다. 너무 의미를 담아두지 마시고. 어쨌든 뭐 자꾸 안 좋은 말씀만 여기까지는 드렸는데 요 다음에 지금 이제 긍정적인 얘기를 드리러 한번 가보겠습니다.